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지수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줬지만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쪽들이 있었죠. 반도체라던가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계속해서 고민만 깊어집니다. 네, 빨리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대응하고 이제 명절을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시장 이슈들 살펴가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이 계속될 거면 정말 진지하게 휴장을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또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버티면서 낙폭이 제한됐죠. 0.49%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 이상이나 또 밀려났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았고요. 2차 전지 시총 상위단의 종목들의 급락이 쇼크처럼 다가왔던 어제였습니다. 여전하죠. 미국의 셧다운 우려, 각 파업 이슈, 유가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제 중국에서 헝다리스크가 재부각됐습니다. 헝다그룹이 채권자 미팅을 취소했다던가 혹은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됐다던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다시 커졌죠. 그러면 한생 쪽에 이 부동산 지수 등이 급락하는 현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새로운 불안감으로 떠올랐고요. 경기 우려감도 더해지네요. 구리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해운 운임지수가 3주째 떨어지고 있다 등의 소식이 전달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개인들의 자금 이탈 속에 신용융자 상환을 위한 움직임,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대응 등이 수급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대응도 이어지고요. 다 연휴를 앞둔 부담감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딱 봐도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하락폭이 컸구나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도주의 부재 속에 시장은 어떤 걸 사야 될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망에 오르는 게 로테이션 물망 속에 싼 종목 혹은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 아니면 중국의 관광객 기대가 있는 쪽으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싼 종목에도 들어가고 수출 모멘텀도 있는 쪽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죠. 거기다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경우엔 재무적 안정성이 부각되는 섹터로도 자동차를 볼 수 있다. 며칠 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쪽이 그래도 나름 방어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터도 어찌 보면 하나의 수출 종목입니다. 엔터 쪽도 어제 YG엔터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어제 전해드렸던 하나증권의 비중 확대 의견 리포트 영향도 아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밖에는 음식료나 통신과 같은 방어적 섹터 강세 움직임 있었고요. 중국 소비단의 종목들도 올랐는데 화장품 쪽에서 조금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60일 신고가 종목들이 나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9월 14일에는 60일 신고가 종목이 85개였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29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나 섹터의 개수가 확 줄었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20개 초반대까지 내려갈 경우 보통 시장의 바닥으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수 평가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해보죠. 양극재 수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슈와 LFP 비중 확대 우려감, 과잉 설비 우려,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하다, 인도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슈 등의 영향을 받았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충격도 강했죠. 셧다운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IRA 이쪽으로의 예산
그 모멘텀을 받고 가던 2차 전지가 그 관련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신재생과 친환경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비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이슈 등이 전달되다 보니까 심리적 위축이 이쪽에서 더 나타납니다. 무조건 상승의 주인공도 2차 전지, 하락의 주인공도 2차 전지인 느낌입니다.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인 하락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8%, 에코프로 BM은 무려 9% 정도의 하락 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의 포스코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밀렸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이 탄산리튬 생산 공정에 원재료 수입품이 압류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좀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의 매도를 세게 맞았습니다. 코스닥 전체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1,300억 정도인데 이 두 종목으로만 외국인의 매도가 1,700억이 나왔습니다. MSCI 편입 종료 이후에 이렇게 지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다시금 누적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회복을 해주려면 어찌됐건 에코프로 그룹주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 등 이쪽에서 탄력을 보여줘야지만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에 녹여서 살짝 전략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쪽 얘기 나누다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월 상장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이슈도 우리는 계속 염두에 둬야겠죠. 전구체 생산 기업입니다. 양극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하이니켈 전구체 쪽에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회사이죠. 전구체 관련한 비교 기업을 꼽아본다면 중국 업체와 함께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등등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이 시장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종목군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을, 이 사업부를 떼어내는 쪽을 봐야 되고요. 이 사업부와 같은 일을 하는 쪽의 피어 그룹의 평가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있을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살펴야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요 실적이 에코프로와 BM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고 나면 중복 상장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논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잠시 후에 전구체 관련한 종목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증권사에서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사야 한다라는 목소리요. 대신증권에서도 어제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지금 코스피를 사야 하는 이유 5가지 이렇게 꼽았습니다. 9월 FOMC 공포 심리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고요. 채권금리 상승이나 강달러는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와 리스크 지표가 각 분기점에 근접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포 구간에 진입한 투자 심리는 이제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9월 수출 호조로 이제 호조를 계기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위안화 원화 흐름도 언젠간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미디어, 교육 쪽을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냈네요. 같이 첨부된 자료들을 보면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고점권에 근접하고 있다. 언제나 이 고점권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금 떨어졌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슬슬 반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수, 글로벌 지수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는 저점권으로 레벨 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정말 그럴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증권사 주요 의견들은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NH투자증권에서도 지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의 재고 재축적이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상반기와는 달리 테마나 이슈 대비해서 이제는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하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눈여겨볼 대형주를 꼽아주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대형주 단으로 이제 슬슬 모아가기 전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단 오른 채 끝이 났습니다. 들려온 소식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는 연방정부가 셧다운하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은 부정적일 것이다 라며 여전히 셧다운 이슈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 금리 유지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내용이었죠. 헐리우드 파업이 약 150일 만에 작가 파업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회복 기대감이 일부 나타났어요. 디즈니도 상승 출발했는데 끝까지 상승을 유지하진 못했고요. 넷플릭스는 1%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파업 쪽에서도 배우 파업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헝다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중국 경기 우려감이 부각됐죠. 그러자 알리바바, 진둥닷컴, 리오토 등의 중국 기업들 뉴욕장에서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건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시나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4.5 위로 올라갔고 2년물도 5.1 위로 올라가면서 국채금리들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정되든 아니면 우리가 이것에 완전히 적응하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그래도 선전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빠지지 않았다라는 정도겠죠. 지금 아이폰 15 그리고 프로맥스가 선주문되기 전작 대비 2배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다라는 거겠죠. 자, 애플은 강보합이었고요. 꽤 괜찮았던 쪽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며 2% 가까이 올랐는데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요즘 매일같이 우라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센트러스 에너지 우라늄 종목이 오늘도 10% 오른 채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3개월 사이에 무려 82%나 급등을 했네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밈 투자 현상이 불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요. 디즈니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앞에 시세는 넷플릭스입니다. 제가 종목명을 빼놨네요. 어찌됐건 넷플릭스, 디즈니 일단 회복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반응은 오늘 넷플릭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JP모건은 디즈니 주가가 50%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내놨네요. 자, 우라늄 이야기 9월 들어서 유달리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세가 괜찮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바로 3개월 시세입니다. 앞서 봤던 센트러스 82%, 우라늄의 대표 종목이죠. 카메코 같은 경우도 34%나 석 달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의 원전 가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러우 전쟁, 러시아의 에너지 갑질, 결국 유럽권의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더 심화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2024년도 우라늄 부족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가 한 10여 년 동안 우라늄 개발 예산을 급격하게 줄였던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슈가 영향을 줬던 거겠죠. 한마디로 개발이 지금 그렇게 잘 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원전 가동을 늘려가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라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는데요. 부르키나파소나 차드 혹은 니제르 같은 지역들 여기에서 최근 반프랑스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주요 생산지인데 여기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강화되고 쿠데타 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해서 유럽권은 우라늄에 대한 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8월부터만 해서 우라늄 가격이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부담을 느낄 여지도 있으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너지 쪽 이슈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유가가 내렸음에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반도체 쪽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AI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냈죠. 아마존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5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을 두고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AI와 AI 기술 협력을 하면서 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온 겁니다. 추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측에서도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AI 쪽에 투자를 단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AI 훈련에 아마존의 칩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존 쪽에 마진과 성능의 향상이 있겠죠. 분명한 건 AI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거고요. 그러면서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뉴욕장에서 시세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까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아마존 관련해서 AI 경쟁 이슈 나올 때는 시장에서 대략적 종목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쪽도 비교적 괜찮았던 게 전기설비 쪽입니다. 허벨 등의 종목들에서 전기설비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꽤 좋았고요. 산업용 로봇 쪽도 1% 이상 올라가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도조, 테슬라 시세로 봤을 때는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언론 보도상에 테슬라 도조에 대한 코멘트 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게임 체인저로서 테슬라 자체 칩의 가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기사 등이 나왔고요. 결국 테슬라의 차는 거들 뿐이다. 어김없이 테슬라가 뭐 인도량이 준다, 판매량이 준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뉴스 나오죠. 장기적 기대감으로는 도조, AI 학습,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요.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으니 그냥 정리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측은 평균적으로 인간 운전자보다 이 본인들의 FSD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10배 더 안전한 길이다라고 코멘트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AI 반도체와 도조 기반한 테슬라의 경제적 가치는 668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쪽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관련한 종목들은 자율주행 쪽일 거고요. 이 트레이딩 쪽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하시죠. 극한의 소외주 찾기 요즘에 하나의 국내장의 어찌 보면 트렌드지 않습니까? 이쪽도 극한의 소외주입니다. 콘텐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만 놓고 봤을 때 올해 30% 혹은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TV나 광고 쪽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쪽에 나름 좀 희망의 불씨가 약하게라도 지펴진 걸까요? 기대 뉴스들은 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드디어 150여일 만에 일단 풀려났죠. 다만 배우 파업은 지속됩니다. 작가 파업만이라도 풀린 게 어디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요. 그동안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뭐 대작들, 왕자의 게임 이런 것들의 속편 제작이 아예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쪽에서부터 온기가 본다면 뭐 국내도 OTT 많이 눌렸던 것 종목들로 봤을 때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 기사지죠. 롤링스톤에서 한국의 무빙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마블을 능가하는 최고의 히어로다. 당연히 저희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인기가 꽤 좋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을 풀고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요. 제가 오늘 특별히 그래픽 감독님께 조인성 씨 사진을 더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얼굴 사진을 정말 크게 넣어주셨네요. 자, 배급사인 뉴 있을 거고요. 조인성 씨의 소속사 IOK, 뭐 한효주 씨의 소속사 카카오 이렇게 시장에서는 빠르게 분류를 합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무빙에 이제 그래픽 제작 관련해서 조금 관련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체크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냥 시장에서 소외주에 관심을 둔다면 이쪽도 있습니다. 라는 맥락의 정리이니까요. 확인하시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3분기 말 배당락일이고요. 배당주들 3분기 관련한 배당 종목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납입 환불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일정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AI 모멘텀이 오늘 밤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도 언제든 이슈가 튀어나와서 단발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네요. 그리고 나서 내일 지나면 이제 휴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쉬는
쉬는 사이 미국장의 일정들이 꽤 바쁩니다. 정리해서 이제 연휴 끝나고 전달을 할게요. 10월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라는 점 어제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캡처하셔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내 종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있을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살폈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견조한 자동차 쪽 봐주신다고요? 네,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 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더 달려갈 수 있을지 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자동차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관련주들은 2분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실적의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크게 주가를 짓누른 것인데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에다가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졌죠. 자동차가 생산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초과 생산이 될 것이고 재고가 쌓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신차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판매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작용한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주가는 5월에 찍었던 고점 21만 원 대비해서 20만 원 밑에서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이 20만 원의 벽을 넘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5월 고점이 9만 원대였는데 어제는 8만 원대 정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쪽에서 파업이 길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센티브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 둔화 추세도 관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점차적으로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동차 앞서 얘기드렸듯이 시장 대비해서 괜찮습니다.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 보시면요. 이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 위에 지금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가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품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시장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가 확실히 지금 지수 대비해서 선방했고요. 나머지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매수의 적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에 국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 13일에 임단협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울산 공장에서 노사 협상의 최종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던 주가의 조정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2017년에 파업 당시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잠정 합의가 되고 나서 3개월간 주가는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파업을 했던 GM 같은 경우에도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2개월 만에 주가가 회복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7월과 8월에 판매 실적 예상보다 양호했고 지금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9월 판매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가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와 기아 각각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크게 차지할 것이다.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들의 전기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사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렇게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결론을 내놓은 게 4분기에는 자동차 업종이 주가가 랠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들을 좀 짚어줬습니다. 이 최선호주 쪽에서는 현대차 계열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호실적이 예상되기도 하고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의 하반기에 미국의 신공장을 증설하고 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제
물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선우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를 좀 꼽았어요. 3분기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상반기 주가 고점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 파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속도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죠. 반면에 지금 비계열 대형 부품사인 한온시스템과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분기에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자동차의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자동차 수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늘어난 수치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에도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각각 3조, 2조 원 이상이다라는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어닝 시즌을 맞은 만큼 이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피크아웃 우려와 달리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의 전환, 매출액의 성장 추세까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역시나 하반기에 비해서 이 우려에 비해서 양호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재고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개월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0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각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현대차가 최근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셰시라던가 차체 1위 업체인 화신이나 성우 하이텍 같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동차 부품사들까지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증권사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위아가 될 텐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도 괜찮고 그리고 신사업까지 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3분기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전동화로 전환이 좀 빨라지면서 사실 기존의 이 엔진 쪽에서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업 성과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동화용 열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 R&A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사업부를 통해서도 지금 성과를 계속해서 낼 예정이고요. 투자 의견의 매수 목표 주가 85,000원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자동차 대표주부터 부품주까지 볼만한 종목들 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일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부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품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날이 힘들어지는 흐름인데 그래도 명절 전에 이제 매도해서 현금 쥐고 가려면 어제 팔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희망의 룰을 돌려보자면 그러고 나면 이제 매도세가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는 또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뭐 그런 판단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뭐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는데 일단 조금씩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당장 어제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어제 미국장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단 나스닥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뭔가 같은 이제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도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 어제도 보시면 의외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나 자동차 같은 이제 일부 섹터군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요소들 뭐 이 부분들이 당장 오늘 내일 뭐 당연히 충분히 매도세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추석 이후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고 이미 뭐 현금 확보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현금을 많이 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그래도 오늘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동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악의 거의 한 달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든 전반적인 액션이든 뭔가 전반적인 지수의 트리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채 금리 상단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유지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들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4.5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 4.5 상단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여부는 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하락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지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섹터와 테마가 있고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청약 관련된 그런 자금도 들어오고 네. 추석 이탈 자금들도 어느 정도 다시는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의 수급이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수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별 강세보다는 좀 종목별 강세가 오늘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완전하게 갈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뭐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이제 악재가 등장한 듯이 밀려났는데 다 알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증권가 보고서 한두 개가 더해졌을 뿐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이런 낙폭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자분들은 사실 이제 뭘 하기도 애매한 게 에코프로가 이번 달에만 24%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이제 그 약점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일단은 뭐 좋지 않은 뭐 리포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제 대외적인 환경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를 봤었는데 에코프로 BM만의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으로 전 세계 양극재 커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좀 뭐 리포트도 나왔었었는데 과잉 설비라는 거죠. 네, 이제 과잉 이제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좀 옮기게 되면은 뭐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 실패 시 관련된 뭐 IRA 법안이나 여러 가지 기타 법안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산업이 꺾일 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가장 조금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 이미 국내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설비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회로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괜찮은데 2차 전지 업체들이 조금 이제 부진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판가 전이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그다음에 가격 전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악재가 조금 더 나와 있고 이게 부분들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악재에 대해서 너도 나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둔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에코프로도 100만 원 선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액션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잠깐
반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속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매번 이제 지주사가 이제 상장사가 이제 이탈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상장사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과연 에코프로가 빠질 때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가 잠깐 반착할 때 그때를 이제 어느 정도 매도 타임, 단기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분 가치에 대해서 고평가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 두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던 만큼 분명히 에코프로를 비트로 해서 반등을 한두 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2차 전지 같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결국에는 산업 자체가 한 번 정도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전구체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네요. 정리할게요. 자, 자동차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도 견조하다 보니까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 고금리 환경에서 비교적 양호하고 2차 전지 쪽의 산업에 대한 흔들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연기관차 비중이 많은 현대차 쪽에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와 부품 쪽 의견 주시면요. 네, 자동차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매번 이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지만 18만 원, 19만 원 후반대에선 주어볼 만하고 20만 원 넘어가서는 좀 조심해 보자. 근데 또 한번 속아볼 또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되게 안정적인 수급으로 이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을까지는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배당 매력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더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뭐 외부적인 환경은 사실 뭐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매번 증명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 고점 돌파는 좀 힘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 오히려 현대차 말고 현대오토에버나 이제 기타 이제 모비스 같은 현대차 관련주 혹은 이제 자회사 등을 좀 컨택을 하시게 되면 의외의 주가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매번 21만 원, 22만 원까지는 지켜보되 그때 갔었을 때는 또 비중을 좀 흡수하는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뭐 배당의 매력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배당락 이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 봤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기아 전반적으로 오토에버도 그렇고 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거를 안 사고 배겨 이럴 정도로 지금 차트가 좋고 그다음에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속아보자. 이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된다라면 부품사들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밸류 체인도 다 있는데 예전에 성우하이텍이 한창 좋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40%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괜찮은 수급이 나타내면서 올릴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우하이텍 한번 부품주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코멘트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를 현대차 관련주 라인에서는 가장 최우선 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시세 냈다가 최근 들어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려났는데 자리가 좋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관심주의 성우하이텍, MS오토텍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관련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제일 앞단에 세워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밤 사이에 이제 언론 보도, 국내 언론 보도였습니다. 테슬라 도조에 대한 FSD 이야기가 또 한 번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영향을 받게 된다면 또 자율주행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제 집마스픽으로 가기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펴야겠네요. 앞서 코멘트해서 또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전구체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 측 영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상장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기왕 할 거였으면은 2차 전지 가장 핫할 때 했으면 조금 더 이제 수급에 불을 붙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였는데 또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11월 달에 또 하나의 모멘텀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당분간 좋게 나타났는데 전구체 관련주들은 사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관련한 회사들이 몇 개 없고 사업체 자체가 워낙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뭐 양극재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일원화 작업들이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머터리즈의 상장은 일단은 먼저는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한번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과연 상장 때 얼마만큼의 시가총액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증권신고서를 냈고 11월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쭉 한번 반짝반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재평가가 한번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결국에는 11월 말에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고 시장에 튀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었을 때 과연 코스닥이 버틸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버텨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장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코스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하나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10월에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도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11월 말까지 가서는 한 번 정도 코스닥을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구체 종목으로는? 네, 전구체는 에코앤드림 이제 현재 지금 상장에 있는 상장사 중에 가장 조금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이나 그다음에 LS랑 LNF의 합작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뭐 워낙 안 좋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반등 이런 요소들로 반등에 성공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이슈들 점검했고요. 진마스픽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가 요즘 시끌시끌했죠. 블랙핑크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YG 엔터를 아예 배제하고 다른 엔터주로 초점 맞춰서 전략 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내한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열기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YG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YG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JYP와 하이브가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JYP와 하이브 두 종목 일단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JYP는 뭐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하이브는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 즉 장기 투자에 적합하는 게 지금 현재 하이브고 단기적인 수급으로는 JYP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두 종목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하이브 장단기 종목으로 각각 매력도 달리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 전략 오늘 진만쌤과 다뤄봤네요. 고맙습니다.